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정치인을 뽑느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 시민방송은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을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보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국민께 알리고 영상으로 남겨 당선 후 반드시 실천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6.3 지방선거에 군수 출마를 선언하신 전종일 네. 선생님과 함께 출마의 변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에 출마하시기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잖아요. 그렇죠. 네. 왜 군수에 출마하시게 되었는지 또는 왜 정치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그 말씀 한번 먼저 해주시죠. 저도 군수가 꿈은 아니었었고 네. 지난이 이렇게 소멸일기에 있고 농촌이 참 살기가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제가 행정 공무원으로 한 40여 년을 하다 보니까 네. 마을 주민들 여러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을 한번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보고자 좀 노력하고 있다가 행정 전문가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한번 도모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고 군에다 정착 제안도 드려보고 우리 농촌의 먹고 살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진안군은 건설공사만 주로 하고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모습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부름을 받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정치를 통해서 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꿈도 있지만, 사실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예, 많이 해봤죠. 제가 공직 생활을 40여 년 하면서 공직 생활은 법에 의해서 하지만 군수라고 하면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변화를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주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웬 놈의 건물만 지어도 되냐 그런 말을 많이 듣고 토목사업 하느라고 정작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건 소홀히 했다는 얘기겠군요. 네. 그래서 기득권의 맥을 한번 끊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많이 듣고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외국인을 많이 쓰더라도 적자 보는 경우도 많고 외국인만 먹이 살리는 그런 결과도 있고 기농 기촌 정책을 한 20여 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책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들어오가지고 10년, 20년 사실상 지난 국민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한 정책이 점진적으로 없는 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 위주로 정책이 쏠리다 보니까 집토끼부터 잘 집토끼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좀 있죠. 지금 지방자치 30년 됐잖아요. 예. 진안군도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운영하면서 많이 아쉬웠던 것들이 보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또 정치에 뜻을 두셨을 거라고 보는데 진안의 지방자치 30년 한번 진단을 해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은 분들을 수장으로 모셔봤는데 공무원 하실 때? 예. 그러셨겠네. 예. 그분들을 보면서 준비를 안 하고 시작하는구나. 막상 오시고 난 뒤에 그 뒤에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고 군수가 돼야지 그럼 됩니까? 준비한 것 같지만 안 된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고 행정 조직들은 어떻게 해서 일사불란하니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와서 공무원들한테 제안 받고 해다 보면은 벌써 2, 3년은 그냥 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해 밑그림이 철두철미하니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준비 없이 정치를 하거나 또 준비 없는 그런 행정들이 사실은 주민들은 그 사이에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렇죠.
지방자치라는 게 사실은 주민자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2026년도에 그 국가에서도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지난해는 주민자치위원회만 있지 주민자치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 자치에 대해서 그 역량을 우리 주민들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막상 주민 자치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역량이 안 되다 보면은 그 실패 보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볼게요. 주민 자치라고 하면은 그 주민한테 권한 예산과 인사 이런 권한을 맡겨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염소협회에다가 예를 들어보면은 염소협회에다가 그 외국에서는 그 예산을 한 100억 정도 맡기고 그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내도록 하고 아예 이렇게 맡기주는 주민한테 지난번도 그 25년 전인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상 공무원 수준으로 이렇게 결산을 본다든지 감사 기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맡겼는데 주민들한테 직접 맡겼는데 그것을 감당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감독할 능력이 공무원이 안 됐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 역량을 좀 키우는 부분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권한이 주어지고 또 책임이 주어지면 주민들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주민 자치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도 이제 만약에 혼수가 되시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물론이죠. 찬성하고 제가 자치행정을 공약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 읍면을 시범적으로 자치제를 운영을 해서 그 예산권을 주고 인사권도 일부분 주고 해서 읍면을 하나 시범적으로 해보고, 자치 경찰제를 우리 먼저 지나서 같이 자치 행정을 피도록 해서 자율방범대하고 그런 것들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살려서 자치 기능이 되도록 읍면을 시범적으로,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자치 행정을 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그 읍면을 자치 행정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심도 깊은 그 시민교육이라고 할까요? 네. 민주 시민교육이 좀 필요해 보여요. 사실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또는 행정의 어떤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모르면 또 못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민주 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군에서 만들어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되는 문제, 그 지역의 개발에 관한 문제, 그 지역의 어떤 소득에 관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공론의 장에서, 면이면 면 단위 공론의 그렇죠. 장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논의되고 같이 해법을 찾아나가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소통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필요한데, 그 군수가 당선돼가지고 읍면에 초도 방문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나 뭐 임금이 행차하는 것 같아, 그거 보면. 그렇게 제가 공직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을 지금 잘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확 바꿔서 개방적으로 공개하고 주민들한테 직접 이렇게 소통하고, 네. 현재는 이제 공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띠려면 그것이 다 공개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보면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봐도 군수나 또는 그 행정가들이 공개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꼭꼭 싸매갖고 자기들만 알려고 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해도 참여할 수 없는 길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업무 보고도 공개하잖아요, 대통령이. 예. 그런 것처럼 지난 군 행정도 이렇게 다 공개해버리면 국민들이 야,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참여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는. 네. 지금 공개를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된다면 공개를 해야겠다. 개인 정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만 빼면은 일반적인 건 다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만약에 진출하게 된다면 공개를 할 작정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의회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그 공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위협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본소득을 주요한 공약으로 잡으셨어요. 네. 기본소득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임기 내 실천 가능한 공약하고 또 임기 후까지 시간이 필요한 그 단계별 추진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공약으로 평생 연금을 우리 지난 국민들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공약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농업 보조금이 우리 지난군 예산이 농업 쪽에 예산이 1,600억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농가 수가 한 5천여 농가, 그 인구로 보면은 농업 인구가 한 10,000명. 그러면 가구당 봤을 때 3,200만 원 정도 그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받는 사람만 보조금을 받고 실제로 그 농업만 그 전담하시는 분은 정보가 없어갖고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불공정한 것을 공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그 보조 혜택은 받아야겠다. 그래서 평생연금으로 바꿔서 공정하게 드리는 것도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예. 그 전 국민이 단계별로 이제 추진이 되지만 우선 제가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적으로 우리 군 재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 지금 1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예.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재원 대책은 제가 행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그 예산 대책이 재원 대책이 맞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체는 한 1,000억 정도 필요한데 1년에? 그렇죠. 1년에 1차 목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장애인, 소외받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먼저 했을 때 한 500억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추후에 또 500억 그 준비가 이렇게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즉시 예산 확보 대책으로는 국비 확보 및 범정부 그 기금이 있어요. 행정안전부 지방 소멸 기금이라고 그 소멸 기금을 좀 활용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쓰고 남은 그 우리 군 재정이 보통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한 500억 정도씩 항상 쓰고 남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거기서 500억을 다 쓸 수는 없지만 거기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실효성이 낮은 그 일회성 농업보조금 1,600억 중에 불공정한 거 이런 것들을 재정비해서 그거 재정비해야 됩니다. 예. 훑어보면 예. 이 농업보조금 진짜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갖다 쓰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정부 있는 분은 계속 받고 우리 농사만 짓다가 정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조금을 못 받고 그래서 불공정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 투자되는 그것을 재조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조정하다 보면은 충분히 500억 정도는 사실 불급한 예산 줄이기로 마음먹으면 농업보조금 뿐이겠습니까? 건축에 들어가는 그런 토목비용, 건축비용 여기에다가 뭐 우리가 용역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비용 줄일 거는 많죠. 이게 저는 건설 비용을 줄인다기보다는 큰 공사 이
몇백억씩 이렇게 하는 공사는 좀 줄여보고 그 소소한 그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려갈 그런 생각. 건 해야죠. 예. 생활에 필요한 것들, 생활 편의에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해야지만 예. 하지 않아도 될 것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전 대표적인 목조 전망대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해야 되는 이유를 붙여갖고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재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그다음에 추후에 단계별로 예산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 또 갖고 있어요. 그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연계해가지고 예. 대기업에서 기업음연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 있고요. 이런 데 강원도에서 우수 사례가 있어요. 고향 사랑 기부금제, 네. 탄소세와 자원세 도입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수익을 그 공공지분을 해서 배당금 준다든지 그 다음에 농경지를 대신 경작을 해가지고 소득액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런 것들이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전 국민한테 그 평생 연금을 100만 원씩 드리는 거 큰 문제가 없다. 연구 많이 하셨네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우리가 6천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6천억 예산 중에 정말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예산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예산들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줄이거나 어떤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산 운용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 농업 분야 그 예산이 1,600억이라고 봤을 때 5천 농가하면은 3,200만 원씩 돌아가는 돈인데 그 재정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건설 예산이 아마 한 2천억 가까이 될 거예요. 넘는다고 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피 같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치단체장으로 그 당선돼서 오시는 분들이 예산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실장이 그 군수님 오자마자 군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500억이다. 6천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군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500억은 군수님 마음대로 쓰시라 이런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속아넘어 가면 안 됩니다. 그 6천억 그 예산을 군수가 된다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행복해지냐.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공부를 해갖고 와서 배분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것들은 미리 연구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분이 홍삼을 우리 지난분의 그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금 꽤 오래됐죠? 그렇죠. 예, 거기다 아마 돈도 숱하게 쏟아 부었죠.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그 담당을 해봤거든요. 담당해 보셨죠. 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런 그동안 들인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만 하더라도 홍삼 가공 업체를 수백 개의 업체를 지원도 해봤지만 그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누구의 있어요. 역량이 부족한 겁니까? 그 저희 행정에서 그에 그 집중하지만 그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농가도 그 보조 정책을 그 군에서 내놓다 보니까 농가도 무작정 그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가동률이 한 7, 80%는 돼야 그 순소득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농가들은 가공 공장 받아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전부 10% 미만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면 감가상각 따지고 하다 보면 그 수익이 날 수가 없죠. 홍삼을 우리 주요 그 산업으로 삼아서 많이 투자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들인 노력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홍삼 집적과 단지도 짓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할 기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는 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든지 접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지난이 주력해야 할 산업을 다시 정해야 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IC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사실은 분산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한 곳으로 모아야 힘이 발생이 되는데 네. 지금 그 홍상 한방 약수센터도 있죠, 터미널 쪽에도 있죠. 그쪽으로 다 옮겨간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게 쉽게 옮겨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 집주가 단지를 한다면 그 짝보다는 다른 쪽이 더 검토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지난해 뭐 미래 먹거리라고 관광도 있고 뭐 홍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이거 하나에 우리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해 먹거리는 너무나 많죠. 네. 많은데 그 집중화를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죠. 우리 지난해는 흑염소도 있고 흑돼지도 있고 그 정책들이 그 기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주로 연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농업 쪽에. 지금 농촌 인력도 지금 고추, 수박 뭐 이런 그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농업 갖고는 앞으로 미래는 없다. 지금 8,000헥타 정도 농경지가 있어요, 지난해. 그 부분을 50% 정도는 노동력이 안 들어가는 그 공공성을 갖고 농사를 지어줘야 한다. 임대 농기계 사업소를 읍면별로 배치를 했는데 갖다 쓸 그 젊은 청년농이 거짓없거든요. 우리가 5천 농가에 10,000명 정도 농업인이 있다면 청년농은 1% 미만이에요. 청년농이 50농가, 100명 정도. 그런 수준 갖고는 우리 진한 농업이 미래가 있나. 앞으로 농업정책은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기계화로 그 50%는 그 해결해주고 외국인을 몇천 명을 데리고도 지금 방식으로 농업 방식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군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 산불 감시, 물 감시, 뭐 환경 감시 등등 해가지고 그 군에서 쓰는 그 인력이 대략 한 5천에서 6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는 쓸만한 사람은 다 그런 데 가고 농촌에는 사실상 일할 사람이 없죠. 장시간 필요한 부분이란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가 그렇죠. 조심스럽긴 한데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염소를 지금 우리 사육 농가가 한 120여 농가가 있어요. 네. 흑염소도 있고 보아염소라고도 있고 본인들이 그 새끼를 내서 그 비유해서 판매까지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은 그 염소 고기가 맛있으려면 F1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새끼를. 그래서 그 흑염소에다가 보아염소를 이렇게 해서 F1을 만들면 염소 고기가 맛있다. 그러면은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성을 그 겸비한 농장 그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그 염소 가격이 새끼가 한 10만 원대로 공급 체계를 갖추고 농민은 그 10만 원짜리 염소 새끼를 받아서 그래서 10만 원 원가에 20만 원 사료를 매겨서 원가가 30만 원이고 팔았을 때 순소득이 한 50만 원씩 이렇게 나오게 그런 체계를 갖춰주면은 그 일반 농가는 비용만 담당하고 그 번식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번식으로만 해서 돈을 벌고 그게 분담을 해주면 농민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고 지난해 그 농업이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예전에는 리마다 있던 학교가 다 총폐합되었고 지금 면에 그나마 하나 있는 학교도 이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주천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10명 미만의 학교가 돼 있어요. 입학생이 없는 해도 있었고 작년에 입학생이 없었거든요. 이런 작은 학교에 아이들이 지금 뭐 한 학년에 1명, 2명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 아이들한테는 친구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분들은 빨리 통폐합해서 지난으로 애들 몽땅 모아놓고 거기서 같이 지낼 수 있게 그래야 서로 경쟁과 협력도 배우고 그리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또 그러면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니까 이게 지역으로 뭐 예를 들어 귀농을 하겠다는 청년
부모들은 지역으로 이제 못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못 키우니까. 그러지. 그때부터 이제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뭐 학교를 통폐합해야 되냐, 지금 있는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되냐, 뭐 이런 논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부터 이 교육이 외부에서 데리고는 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진안에서 태어나서 진안서 학교 다니고 하는 정책을 우선 했더라면 이런 그 실전까지 오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교육이 이제 외부에서 인구 유입해가지고 유학을 오게 되면은 학생 1인당 60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현재요? 예, 그래서 2명 될 거면 12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를 가게 되면 그 600만 원은 없어요.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시골 읍면 단위의 학교가 잘 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전라남도로 그 유학을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렇게 불공정이 있는데 유학은 오면 지원하고 여기서 태어나면 지원 않고 그 불공정한 교육이 첫째 문제라고 하고 있고요. 1차 교육은 국가나 교육기관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자치단체는 그것이 우리 지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발전시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렇게 됐고 옛날에 학교가 생길 때 저희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그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도 하고 주민들이 걷어서 그 찬조도 해주기도 하고 해서 학교가 생겼는데 학교에 대해서 애착이 주민들 많아요. 이 주민들한테 그것을 폐교를 한다라면 돌려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외부에 오는 사람한테 더 이렇게 정책이 가다 보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학교 다니면 소외를 많이 되고 있죠. 사실은 군 행정에서도 이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의 교육 인구를 늘리고 이런 데 좀 더 집중해서 투자도 하고 관심도 기울여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을 사실 그동안 못 봤거든요. 교육은 교육청이 알아서 하는 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자세였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 그 예산을 한번 살펴본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진안구는 학생 1인당 그 재정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2,500 정도.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숫자가 적으니까. 예, 예. 학생 1인당 예산은 작은 것은 아닌데. 아니, 주천만 해도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는 보완적인 걸 하면서 우리 공동체, 주민하고 학생, 여기 있는 사람한테 충실하다 보면은 외부에서 자동으로 오지 않을까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특화된 교육 콘텐츠 이것들도 좀 같이 지자체가 개발을 해서 진안에 가면 저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 그것 보고도 올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농촌 유학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의 특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지역사회가 같이 좀 협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캠퍼스형 그 공유 학교라고 10명 미만의 학교가 있는데 우선은 그 인근 학교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하고 공부는 그 각 학교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뭐 권역별로 다섯 개 학교가 모여서 같이 놀이도 하고 특별활동도 하고 뭐 수업도 같이 듣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학교 지역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네요. 그래서 지역에다가 우리가 예산 투입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하다 보면 학교가 되살아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학교도 생길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통폐합도 또 할 수 있지만 저는 통폐합이 답이라고는 꼭 아니지만 별 수 없을 때는 통폐합도 해야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통폐합도 생각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기에 있는 그 학생이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잘해준다고 소문나면 오지 말라도 학생 수가 늘어날 거라고 보죠. 일단 금전적인 뭐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난번에 차별화된 예. 특성화된 교육 내용을 한번 같이 세워가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3월 27일부터 지역 통합 돌봄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살던 집에서 뭐 주거, 의료 또 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통합 돌봄이 시행이 되는데 진안군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죠. 예, 1월 26일에서야 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통합 네. 돌봄에 관련된 네.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인력 채용도 좀 늦어지고 전담 인력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전담 인력도 아직 다 확보가 안 된 것 같고 이 초고령 도시인 진안이 그런 통합 돌봄이 절실한데 통합 돌봄에 대한 단체장의 철학의 부재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의 문제다기보다는 네. 그 자치단체장의 그 철학이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우리 같이 이런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65세 인구 뭐 4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60%는 되고 농촌의 읍면의 농민들을 봤을 때는 90%는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노령 인구가. 예. 통합 돌봄이 안 되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통합 돌봄을 시스템 구축하려고 그 아파트도 구상을 했고요. 아파트요. 예,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접목된 아파트. 아, 그 아파트 안에서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는 원수적으로 다 원스톱으로. 해결되고 행정 공무원들이 그 상담 서비스도 해주고 가족 행사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도록 펜션을 한 50채 정도 연결을 해드려가지고 임대료는 없고 청소비만 한 5만 원 정도만 부담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행사도 할 수 있고 그 거기에 공동 주방 시설 같은 것도 겸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공동 주방에서 먹고 원스톱으로 주거 복지 의료 다 해결나는 실버타운 같은 거네요. 그 비슷하죠. 예, 일본이나 유럽 쪽에 가면 아파트 한 동을 다 예. 거기에 이제 돌봄이 필요한 예. 노인들이 네. 모여 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병 예. 또는 간호, 의료 서비스를 거기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원수적으로 그냥 해결이 돼야 돼요. 네. 어르신들도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인구 걱정할 일이 아니죠. 어른들 만나면 요양원 가기 싫다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대책이 없으니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요양원밖에 없으니 요양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지역에 보면 유휴시설들도 많고 예. 뭐 비어있는 그런 마을 안에 공간들도 많고 그런 곳에서 노인들 함께 모시면서 생활하면서 같이 이렇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여러 다각도의 시도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자, 이제 청년 정책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난번 청년들 자꾸 도시로 빠져나가고 남은 청년들 몇 명 안 됩니다.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지역사회가 이런 남아있는 청년들을 좀 귀하게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정말 잘 살펴보고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지역사회 어른들이 청년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청년 창업 참 어렵습니다. 청년이 한번 창업을 하려면 그 5억을 이렇게 지원 제도가 있어요. 네, 5억을 지원 받아갖고 1.5% 이자면은 1년에 750 정도 돼요. 와, 거기다가 먹고 살려면 2천에서 3천원 들죠. 거기다가 창업을 해놓고 실패를 보면은 일을 할 수도 없고. 빚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이 농촌에서 창업하고 장차하기는 참 어렵겠다. 거기다가 농업 지원 체계 정산 보고 이 서식이 너무 어려워요. 또 유흥자 받는 제도도 금융기관에서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일거에 저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자식이 와서 이어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5,000평 농경지 있는 사람, 뭐 어떤 분은 10,000평 있는 사람, 어떤 분은 한 2억 정도 연소득을 얻고 있는데 자식이 안 오겠다는 거예요. 청년 창업을 어르신들 은퇴 퇴직도 도우면서 젊은 청년에게 승계를 하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농사 짓던 어른의
그 일거리들을 예. 청년에게 승계해준다. 네, 승계. 우선 농업 분야를 이렇게 얘기하자면, 저한테 그 농경지를 팔아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시골에 다니면서 보니까. 네. 90살 넘으신 어르신이 저한테 작년까지는 어떻게 농사를 쳐봤대요. 올해는 도저히 못 찍었다.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젊은 청년들한테 많이 연결해주면 청년도 좋고 그 어르신도 좋고 외로움도 또 해결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청년들이 살려면 주택도 필요하고 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교육 여건도 좀 잘 돼야 되고 또 탄탄한 일자리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 뭐 여기 사실 먹고 살만한 일거리가 이렇게 도시처럼 막 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만들어내야 되고 또 있는 것들도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각종 지원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살아주는 것만도 사실 고마운 일이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이 없어요. 네. 시골에. 아이 울음소리도 들어본 지 오래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10년 넘었습니다, 마을에. 네, 그래서 저는 기농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 정책을 피다 보면 당연히 기농하시는 분도 우리도 국민이다 보니까 똑같이 공정한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당연히 인구도 늘고 여기 지난 살면 금방 왔더라도 지난 국민이고 10년 살았어도 지난 국민이고 50년 살은 사람도 지난 국민이다. 그래서 지난해서 오래 사는 사람이 더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기본소득을 네. 1년 산 사람은 10만 원 주고 10년 산 사람 100만 원 주면 오래 살겠네요. 저는 이제 공정이 뭔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해볼 작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민 퇴직제도 저도 공약을 보다가 발견하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도 수년 전부터 농민들이 퇴직 제도가 필요하다. 공무원들이나 일반 회사원들은 퇴직하면 퇴직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받잖아요.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농민들은 기운 딸려서 일손 놓고 나면 그때부터 아무 수입이 없어요. 막막해져요. 그런 농민 퇴직 제도를 공약에 넣으셨는데 그 얘기 한번 좀 해주시죠. 농민들 참 어렵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다가 나이 드셔가지고 농사를 못 지게 돼요. 못 지게 되면은 농업 경영체라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져요. 네. 그러면 농민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직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직업 잃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농민수당, 농업직불금, 농업보조 모든 것들이 폐지되고 심지어 농협조합원까지 탈퇴를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나이 들은 것도 서러운데 농민들이 상실감이 크죠. 남들 다 받는 실업급여도 못 받고. 네, 그래서 제가 농민을 퇴직을 시켜드리는데 농민 신분은 유지시켜드려야겠다. 네. 그래서 그 영구적으로 본인이 희망할 때까지는 농민 면허증이라고 그 농민 자격을 드리고 그 농협이나 축협에서 그 조합원이 탈퇴가 안 당하도록 그런 신분을 유지해드리고 기본소득이 그래서 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씩 월 그렇게 드리서 퇴직할 수 있도록. 저는 퇴직할 때 군청에서 그 군청 그 강당에서 퇴직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되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저도 만약에 하면은 그렇게 퇴직시켜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연금 증서도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격려도 해드리고 농민들을 그렇게 잘 대우해야 사람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자부심 가지고 농사 지실 거 아니에요. 그동안 농사 진 것도 우리 선진국 만들어 주신 것도 우리 농민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농민 퇴직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그 보상 차원에서라도 꼭 실현을 해야 한다. 전 적극 찬성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중교통이 지난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이제 다행히 행복버스가 생겨서 이제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로 전환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는 계속 더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노선을 운영하는 대중교통 무진장 여객이죠. 저는 이것을 공영화해달라고 계속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공영화해서 정말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공영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그 빈틈없이 이렇게 대하거든요, 운영이. 그래서 제가 공용화를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더 받고 해서 지금 전주, 완주도 통합해서 왔다 갔다 버스가 운행하자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경계면에 있는 동양면이라든지 이변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차가 가다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는 횟수도 줄고 예. 그러면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경계 부분에서 상대 군에 터미널까지 가준다든지 그렇죠. 회복버스도 맞아요. 면 경계를 넘어서 그렇죠. 가야 할 곳까지 가야지. 맞아요. 경계선에다 내려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수요응답형이 됐건 지간선제가 됐건 여러 가지 제도를 잘 운영하려면 그 운영권을 군이 갖고 있어야 그렇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직행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완행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하면은 공용화 하면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는 지금 판단하고 100% 우리가 네. 운영비 지급하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공용화죠. 그렇죠. 사실상 공영하죠. 네. 근데 단지 운영권을 우리가 군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리고 민간 회사가 돈벌이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네. 빠르면 빠를수록 공용화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은 다 했고,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제 하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은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예.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평생 월급을 월 100만원씩 드리는 걸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큰 돈을 과연 준다는 말이 맞냐? 그런 의견들을 주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군 재정에서 일단 시행을 하고 차후에 재정 마련 대책도 꼭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제가 만약에 100만 원 드리는 공약을 못 지킨다면 군수가 되더라도 제가 바로 사표를 욕 쓰는다. 많이 먹겠죠. 약속 안 지키시면. 아니, 욕 먹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공약이다. 저는 국가 재정으로 충분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농업 분야 예산이 1,60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있는데, 불공정하게 집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약간 재조정하면 충분히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 큰 공사 좀 줄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허황된 공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지킬 테니까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의 첫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만나서 하시고 싶은 말씀, 공약들도 더 얘기해 주시고, 국민들이, 전종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시고, 우리 후보님의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잘 파악하셔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